500냉 빚 때문에 억지로 들인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시어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혼례 날 가마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았고 첫날 밤에는 그녀가 눕자마자 신방 구들잔이 꺼져버렸습니다. 손에 닿는 그릇은 깨지고 발을 디딘 문지방은 부러질 듯 삐걱거렸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며느리라 부르기보다 괴물이라 수군거렸지요. 3대 독자 양반가에 저런 여인이 들어왔으니 이제 집안 망하는 일만 남았다. 신랑이 밤을 넘기기나 하겠느냐. 빚 갚으려다 재앙을 들였다는 조롱의 담장바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 밤 땀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 며느리가 이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무언가를 조용히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경상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몰락한 양반 윤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 윤씨 부인은 강단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여인이었으나 가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대청마루 기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진 지 오래요. 뒤줄을 긁어도 썰겨 한 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살던 쥐들조차 더는 먹을 것이 없다며 떠나버렸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시오, 윤씨마님, 돈 갚을 날이 지났소이다. 들이닥친 것은 고을에서 독하기로 소문난 엄별감과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별감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했지만 그는 관권을 등에 업고 이자를 뜯어먹는 독사 같은 자였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윤치원이 과거 공부한답시고 책값이다 약값이다 빌려 쓴 돈이 자그마치 500냉.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집문서까지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엄별감은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당장 500냉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 집을 비우시오. 윤씨 부인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별감은 빈 문서를 윤씨 부인의 멀리 위로 흔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양반 체면이 그리 중하면 저 다락방에 숨어있는 도련님이라도 내 집 종으로 보내시오. 내가 원금 탕감해드리지. 말에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윤치원은 다락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며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대였습니다. 동네에서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중매 할미가 슬그머니 윤씨 부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제게 좋은 수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렵니까? 윤씨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좋은 수라니 돈이라도 나온단 말인가? 그러자 중매 할미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나오고 말고요. 낙동강 아랫길 나루터에서 큰 객주를 하는 노시탱 아시지요? 지방에서 손꼽히는 부자인데 거기서 대릴사위를 구하다 안 돼서 이제는 며느리로 보내겠답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받아주기만 하면 대개 빚 500냉을 그쪽에서 싹 다 갚아준답니다. 윤씨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500냉이라니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상민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것이 양반 체면에 맞지 않았지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윤씨 부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겠네. 당장 하겠다고 전하게. 내 아들은 3대 독자 양반이니 그쪽에서도 감지덕지겠지. 중매 할미는 기뻐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듯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마님, 그댕 따님이 덩치가 좀 큽니다. 아주 많이 튼튼해요. 윤 씨 부인은 고웃음을 쳤습니다. 튼튼하면 좋지. 일 잘하고 애 잘 낳겠구먼. 눈, 코, 입 다 달려 있으면 상관없네. 당장 날 잡게. 윤 씨 부인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크다는 말이 단순히 키가 좀 크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노시택 딸 감녀, 동네 황소랑 씨름을 해도 이긴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그저 헛소문이려니 넘겨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윤진사택 마당은 빚쟁이 엄별감의 감시 아래 조촐하게 꾸며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구경을 왔지요. 하지만 덕담보다 수군거림이 먼저였습니다. 3대 독자가 저런 여인을 맞다니 이 집안 이제 진짜 끝났네. 한 안악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서 누군가 맞장구 쳤습니다. 오늘 밤 신랑이 무사할지나 모르겠네. 신랑 윤치원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례청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신부 가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마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본 가마꾼 2사람이면 넉넉할 것을 덩치 좋은 장정내면이 달라붙어 가마를 메고 오는데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으허, 사람 살려. 야 이씨, 발 맞춰. 나 죽어. 한겨울인데도 가마꾼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듯했고 다리는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딴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윤진사댁 대문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낡은 대문 턱을 넘으려던 앞쪽 가마꾼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내 다리. 균형이 무너지자 가마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며 비명을 질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코직, 벼락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가마가 땅에 닿기도 전에 가마 밑바닥 나무판이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아름드리 나무 기둥 같은 2 다리가 쑥 빠져나와 마당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가마는 찌그러졌고 가마꾼들은 튕겨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뚫린 가마 바닥으로 걸어 나온 신부가 가마 뚜껑을 헌 집신 털듯 툭 던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서는 순간 어깨 솔기에서 우지끈 소리가 나며 하얀 원삼의 한쪽 솔기가 터져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감녀였습니다. 키는 팔척장신이요. 어깨는 떡 벌어진 장군감이며 팔뚝은 웬만한 성인 남자 허벅지보다 굵었습니다. 터져버린 원삼 솔기 사이로 불끈한 어깨가 드러났고 멀리에 쓴 족두리는 마치 찐빵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다 왔는가 보네. 좁아 터져서 다리에 쥐 나는 줄 알았다 카이.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윤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담뱃대를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산적 두목을 들였구나. 경하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악이 번졌습니다. 저게 여자인가 곤인가 가마꾼들이 살아있는 게 용하네. 감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마당의 흙이 푹푹 패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감녀와 심더 절 받으이소. 감녀가 낙주 큰 절을 올리자 마당의 흙먼지가 폭하고 일어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500냉 빚은 갚았지만 이제 집안 뒤주가 남아나지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신랑 윤치원은
이미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혼례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중매 할미가 슬쩍 윤씨 부인의 손을 잡더니 무언가를 쥐어주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열어보니 엽전 열랭과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곡덩이입니다. 윤씨 부인은 그 쪽지를 한동안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중매 할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이 혼사를 주선했다는 뜻이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조금 나중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은 비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감녀가 들어앉으니 방이 꽉 찼습니다. 신랑 윤치원은 잡아먹힐까봐 방구석 벽에 딱 붙어서 마치 매미 허물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감녀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사기 그릇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물 한 잔 드이소. 하지만 긴장한 감녀가 손에 힘을 살짝 주자 파삽 사기 그릇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으스러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윤치원은 희익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아이고, 그릇이 이리 약하노. 죄송합니다. 감녀는 먼쓱한 듯 멀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고는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켰습니다. 팔을 쭉 뻗자 천장 석가래에 주먹이 다 흙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저는 피곤해서 먼저 눕겠습니다. 안 잡아먹을 테니 걱정 마이소. 감녀는 털썩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누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지은 지 워십 해가 넘은 낡은 초가집이라는 게 문제였지요. 뿌지지직, 쿵,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방바닥이 꺼졌습니다. 감녀의 묵직한 엉덩이가 구들장을 박살내고 앞거시 쪽으로 쑥 빠져버린 것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구들장 흙먼지로 자욱해졌고 감녀는 상반신만 방에 남고 하반신은 땅속에 박힌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집이 좀 많이 약하네. 윤치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렸고 밖에서 문구멍으로 엿보던 시어머니 윤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빚 갚으려다 집구석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잠시 후였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방 안이 조용해지자 감녀는 혼자 등잔불 아래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두터운 손이었습니다. 물건을 집으면 으스러지는 손, 문지방을 밟으면 삐걱거리는 손. 어려서부터 그 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괴물이라 불린 날도 있었습니다. 어디 짝이 있겠냐며 혀를 차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감녀는 웃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 놀라도 누가 겁을 먹어도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웃는 버릇이 생겼지요. 웃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그녀는 손을 접어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방 밖에서는 여전히 윤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끌어당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간밤에 며느리가 눕자마자 구들장이 내려앉는 천지개벽을 겪은 탓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는
흡사 굶주린 호랑이가 그르렁대는 소리 같아 고막을 때렸습니다. 윤 씨는 부스스 일어나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덩치를 보아하니 식비는 기둥뿌리가 뽑힐 만큼 들어갈 것이 분명했고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자칫하다간 시어머니인 자신이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살게 될 판국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초장의 길을 꺾어 놓아야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저 곤 같은 년한테 잡혀 살겠다. 결심을 굳힌 윤 씨는 아침 밥상을 물리자마자 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한참을 뒤적거린 끝에 윤 씨의 손에 들린 것은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낡은 도끼 하나였습니다. 날이 다 빠져서 뭉툭하기가 다듬이 방망이 같았고 녹이 슬어 붉은 칠을 한 듯했습니다. 이걸로는 아름드리 나무는커녕 두부 한 모 자르기도 힘들 지경이었지요. 윤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솥뚜껑만 한 손으로 세수를 하던 감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문지방을 밟을 때마다 문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 씨는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감녀의 발치에 녹슨 도끼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집안의 법도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효심을 보이기 위해 첫날 잿감을 해오는 법도가 있다. 날도 추운데 저기 뒷산에 가서 해지기 전까지 이 마당의 장작을 산더미처럼 채워오너라. 감녀는 발치에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도끼날을 문지르자 붉은 녹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감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도끼가 좀 많이 무딘데 이거 가지고는 나뭇가지도 안 잘리겠는데. 하지만 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정성이 있으면 바위로도 나무를 베는 법이니 만약 해지기 전까지 못 채워오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라. 물론 그런 법도는 없었습니다. 저 무딘 도끼로 고생 좀 시켜 기를 죽이려는 시어머니의 뻔한 속셈이었지요. 감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심더. 다녀오겠심더. 감녀는 녹슨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터벅터벅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등짝이 대문을 나서자 윤 씨는 킬킬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날 빠진 도끼로는 어림없을 테니 오늘 밤 며느리가 배고픔에 눈물 흘릴 것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징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겨울 산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었지만 감녀는 홀겹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도 덧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른 감녀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들었습니다. 시험 삼아 앞에 있는 팔뚝만 한 소나무 가지를 내리쳐 보았습니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가 튕겨나갔습니다. 나무 껍질에 흠 하나 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녀의 손목만 얼얼했습니다. 감녀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걸 주셨구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감녀는 도끼를 저 멀리 풀숲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구애에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겨울이라 먹을 게 없어 독이 바짝 오른 놈이었습니다. 멧돼지는 감녀를 보자마자 콧김을 뿜으며 무섭게 돌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녀는 놀라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등을 휘저었습니다. 비키라, 바쁘다. 감녀의 손등이 멧돼지의 주둥이를 스치듯 때렸습니다. 마치 다리를 쫓는 듯한 가벼운 손짓이었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굴러가던 멧돼지는 저 아래 산비탈에 처박혔습니다. 감녀는 손을 탁탁 털며 나중에 내려가면서 주워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감녀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묵은 아름들이 떡갈나무 앞으로 다가가 두 팔을 벌려 기둥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이 뺨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며 땅을 디뎠습니다. 발목까지 흙 속으로 푹 박혔습니다. 으라차차차차 산이 떠나갈 듯한 기합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꿈틀대며 솟아올랐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있던 나무 뿌리들이 흙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대한 떡갈나무가 뿌리째 뽑혀 감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옆에 있는 나무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로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기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전 감녀가 뽑아온 나무들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나무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온 까닭에 잎이 붙은 가지들이 울타리처럼 솟아올라 윤진사탱 마당이 마치 작은 숲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장작은 넘쳤고 멧돼지 한 마리도 뒷다리에 매달려 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주어와 심더 하고 감녀가 해맑게 웃었을 때 윤씨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길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뒤주 앞에 한참을 서 있던 윤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먹는 밥이 아까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 집 뒤주는 올겨울도 텅 비어 있었을 터였습니다. 윤씨는 천천히 밥주걱을 들었습니다. 고봉밥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퍼주었습니다. 윤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주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감녀가 해온 어마어마한 장작 덕분에 윤진사댁은 난생 처음으로 냉골 신세를 면하고 뜨끈한 겨울을 보냈지요. 하지만 추위가 가시자 더 무서운 놈이 찾아왔으니 바로 보릿고개라는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며느리 감녀의 먹성이 그야말로 고래가 바다를 마시듯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사수 때야만 한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데 한 끼에 두세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주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어느 날 오후 점심을 건너뛴 감녀가 마루에 힘없이 걸터 앉았습니다. 꼬르륵, 쿰, 구구군, 천둥치는 소리가 감녀의 뱃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마루 밑에서 자던 바둑이가 지진이 난 줄 알고 깨갱거리며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침침해진 감녀는 마당 기둥에 기대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감녀가 기둥을 붙잡고 비틀거리자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윤씨는 기겁을 했습니다. 히익, 전현이 배가 고파 힘을 못 쓰니 저러다 기둥까지 부러뜨리겠구나. 집 무너지기 전에 쌀이라도 사와야겠다. 윤씨는 부들부들 떨며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역전 몇 푼을 꺼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쌀을 사오는 게 싸게 먹힐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윤씨는 며느리를 불러
돈을 쥐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속도 크겠지. 가서 쌀이라도 좀 사오너라. 기둥뿌리 뽑지 말고. 하지만 쌀을 사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곳간을 채워야 하는데 윤진사 댁에는 가장 중요한 소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으로 다투러 소를 몰고 나가 쟁기질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사 땡 논밭은 몇 년간 묵혀두어 돌밭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윤치원이 삽자루 하나 들고 나가고 왔지만 삽자루만 부러뜨리고 손바닥에 물집만 잡혀 돌아왔지요. 윤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아이고, 남들은 밭가라 씨 뿌리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구나. 소 살 돈도 없으니 올해 농사도 망했어. 그때 마당 구석에서 맷돌을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던 감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이소. 소가 없으면 사람이 하면 되지. 윤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힘으로 그 거친 자갈밭을, 그것도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언제 다 갈아엎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감녀는 대답 대신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쟁기를 꺼내왔습니다. 고통은 소의 목에 거는 멍에를 감녀는 자신의 굵은 목과 어깨에 직접 걸쳤습니다. 감녀는 논두렁으로 나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댁 며느리가 힘이 세다더니 이제 실성을 했나 보네. 사람이 쟁기를 끈다고 저러다 허리 부러지지. 감녀는 뒤따라온 남편 윤치원에게 쟁기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윤치원은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쭌뼈거렸지만 감녀의 눈빛에 기가 눌려 쟁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꽉 잡으소. 혀 깨물라에 감녀가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두다다닥, 마치 성난 황소가 돌진하듯 감녀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가가가각, 우지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감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이 두부처럼 갈라지고 뒤집혔습니다. 땅속에 박혀있던 어른 멀리통만 한 바위들이 팝콘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쟁기를 잡은 윤치원은 종이 인형처럼 공중에 매달려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나 죽소. 윤치원의 비명은 감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녀는 신이 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쾌감,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에 취해 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동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걸릴 밭가리를 감녀는 반나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밭끝 두렁 쪽에서 낯선 남자가 슬며시 나타났습니다. 을에서 손꼽히는 가세를 가진 최서방이었는데 예전에 윤진사 댁을 보고 하찮다며 코웃음 쳤던 자였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손에 쥐인 고무래를 들어 감녀가 뒤집어 놓은 흙덩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녀도 윤치원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웃 하나가 씨앗 주머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밭던저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갈밭이었던 황무지는 순식간에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고 그 위에 마을 전체의 손이 함께 얹혔습니다. 그날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보다 더 빠르고 소보다 힘이 센 며느리, 인간 황소라는 말이 그날부터 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 저녁 윤진사 댁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멧돼지를 팔아 쌀을 사고 남은 고기로는 국을 끓이고 수육을 삶았습니다. 끼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자 시어머니
윤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윤 씨는 밥주걱으로 밥을 벅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또 밥을 얹어 삼봉우리 같은 고봉밥을 만들었습니다. 큼지막한 살코기 한 점을 감녀의 밥그릇 위에 툭 올려 주었습니다. 윤 씨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덩치값을 하려면 그 정도는 먹어야 내일 또 밭을 갈 것 아니냐. 감녀는 입 안가득 밥을 우물거리며 해시럭실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밥그릇에 담긴 무게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녀도 윤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뒤 감녀가 피단 흘려건 돈으로 황소 한 마리를 장만하였는데 이름을 누렁이라 지었습니다. 누렁이는 감녀와 함께 밭을 갈고 집안일을 도왔으니 윤진사 댁의 든든한 식구가 되었지요. 쌀독이 바닥나고 쥐새끼들도 도망가던 윤진사 댁에 감녀라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덕분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가 밥상 앞에서 감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놈은 밥을 또 그렇게 한가득 퍼먹냐? 속도 남다르게 크냐? 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감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밥그릇에서 살코기 한 점을 꺼내 윤 씨의 빈 그릇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윤 씨가 눈을 치떴습니다. 왜 이러냐? 감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요즘 여위신 것 같아서예. 저는 살이 있으니 괜찮심도. 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고기 한 점 때문에 그날 밤 윤 씨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욕을 먹고도 고기를 건네는 며느리. 그게 두려워야 맞는데 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다 마라 했던가요. 윤진사댁이 다시 일어선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 탐욕스러운 이들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고을에는 남루한 선비 차림을 한자 하나가 슬그머니 나타나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였는데 사또와 엄별감의 탐악이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파견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기며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사이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감녀는 세수 때야만 한 양푼에 밥과 나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비비고 있었고 윤 씨는 며느리의 밥 위에 귀한 참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일은 아랫 논물고를 터야 하니 힘 좀 써야 한다. 윤 씨가 짐짓 무뚝뚝하게 말하자 감녀는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해실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툭툭거려도 이제 감녀는 윤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덩이였습니다. 비실비실하던 남편 윤치원도 제법 살집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이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배가 아파 죽을 꼴 불견이었나 봅니다. 그을 관하의 은밀한 사랑방, 악독한 별감은 삿돈 앞에서 술잔을 채우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본래 윤진사 댁의 집문서와 전답을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으나 굴러들어온 곰 같은 며느리 때문에 원금의 이자까지 싹 돌려받고 쫓겨난 것이 분통이 터져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별감은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삿돈에 밥상 위에 턱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 입구 사이로 누런 황금빛이 번쩍이자 탐욕스러운 삿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엄별감이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삿돈 나으리 윤진사 댁이 요즘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집 서방의 글만 읽던 위인인데 갑자기 무슨 수로 곡식을 그리 모았겠습니까? 필시 관아의 창고에 손을 대어 나랬 곡식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별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어 삿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관아국물 창고의 출납을 기록한 문서처럼 보였는데 거기에는 윤치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엄별감이 밤새 꾸며낸 위조 문서였습니다. 삿돈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 뇌물과 윤진사 택곡간에 쌓여있다는 쌀가마니들을 빼앗아오는 것이었지요. 삿돈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감히 내 고을에서 나라의 곡식을 훔쳐. 여봐라, 당장 윤진사 댁을 쳐라. 다시 윤진사 댁으로. 감녀가 마지막 남은 다발까지 싹싹 긁어먹고 숭늉을 들이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쾅쾅쾅 발로 차서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감녀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서기도 전에 마당으로 횃불을 든 포졸 수십 명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오라줄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든든했습니다. 포졸 대장이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죄인 윤가놈은 나와라. 이놈이 관아의 쌀을 훔친 죄를 물으러 왔다. 안방문이 열리고 윤치원이 사색이 되어 기어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아들은 바늘 도둑질도 못하는 위인입니다. 뭔가 오해가. 하지만 포졸 대장이 눈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윤 씨를 거칠게 밀쳐버리고 윤치원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치원이 소리쳤습니다. 내 처는 아무 관계없어. 내 처는 건드리지 마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마당으로 끌어내려 오라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마당 흙바닥에 나둥글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방문턱에 서서 지켜보던 감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개처럼 끌려가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감녀의 굵은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양푼이 엿가락처럼 구겨졌습니다. 이놈들이. 감녀의 입에서 짐승의 유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마당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 땅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포졸 대장이 감녀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흠칫했지만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저년은 뭐냐? 덩치가 산만한 게 수상하다. 저년도 같이 묶어라. 포졸 서너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격이었습니다. 감녀가 팔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달려들던 포졸 셋이 볕단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담장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당황한 포졸들이 창을 꼬나주고 감녀를 애웠었습니다. 감녀가 맨손으로 앞에 있던 포졸의 창대를 잡았습니다. 우지끈 단단한 물풀의 나무 창대가 수수깡처럼 부러졌습니다. 달려드는 포졸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낚아치 얻으러 올리자 포졸 하나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감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감녀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 윤 씨가 감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 씨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감녀가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비키이소. 저놈들이 서방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다 쓸어버리겠심더.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네가 관군을 치면 우리는 진짜 역적이 되는 거야. 내 아들 죽일 셈이냐. 제발 참아라. 감녀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역적. 그녀가 가진 힘은 바위를 부수고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있었지만 나라의 법과 권력이라는 벽은 부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포졸들을 다 쓰러뜨린다면 남편은 누명이 아니라 진짜 반역죄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감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짓밟히고 있는데 힘이 차고 넘치는데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천하장사 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무력감이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감녀가 주춤한 틈을 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연이 관군에게 반항했다. 서방목이 달아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무릎 꿇어라. 감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감녀의 무릎이 마당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방님 살려주이소. 제가 잘못했심더. 힘만 쓰겠심더. 천하장사 며느리가 힘없는 여인이 되어 비는 모습에 끌려가던 윤치원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포졸들은 저항하지 않는 윤치원을 끌고 나갔습니다. 감녀와 윤 씨는 텅 빈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부서진 대문짝과 짓밟힌 밥상, 그리고 감녀의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윤 씨는 엎드려 우는 며느리의 등짝을 털썩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힘만 세면 무엇하냐. 돈 없고 백 없으면 일이 타나는 것을.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날 밤 감녀는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면 내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서방님을 구해오겠노라고. 그 시각 고을 관아의 형틀 앞 윤치원은 온몸이 결박당한 채 삿돈 앞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삿돈 옆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엄별감이 부채를 살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삿돈가 위조 문서를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죄인 윤가는 들어라. 증거가 명백하다. 허나 네 어미의 탄원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쌀 30가마니를 이 관아마당에 가져다 놓아라. 만약 쌀알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시간이 늦는다면 내 목을 쳐서 성문에 걸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슬은 가만이라니.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밤새 옮기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윤진 사댁에서 관아따지는 험준한 깔딱고개를 넘어야 하는 40리나 되는 산길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캄캄한데 내일 해 뜰 때까지 그 많은 쌀을 옮기라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엄별감은 낯길거리며 윤치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네 집 황소가 힘이 좋다지. 어디 한번 잘 끌고 와보게나. 오는 길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말일세. 한밤중이 되어서야 관아의 심부름꾼이 윤진사댁에 삿돈의 명령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내용을 전해들은 시어머니 윤 씨는 그 자리에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죽었네. 이 밤중에 그 많은 쌀을 어찌 옮긴단 말이냐. 삿돈놈이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나. 윤 씨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감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감녀는 벌떡 일어나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울 시간이 없습니다. 쌀은 있습니다.
옮기기만 하면 서방님 살릴 수 있심더. 감녀는 곧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쌀가마니를 어깨에 들쳐 맸습니다. 장정들도 닉닉댐에 드는 가마니를 그녀는 마치 손베개를 다루듯 양겨드랑이에 끼고 마당으로 날랐습니다. 마당에는 감녀가 직접 만든 거대한 수레가 있었습니다. 바퀴가 사람 키만 하고 축이 통나무로 된 튼튼한 수레였습니다. 10가마니, 20가마니, 수레 위로 거대한 쌀탑이 쌓이자 수레바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뿌드득 비명을 질렀습니다. 됐다. 이제 소만 연결하면 된다. 감녀는 서둘러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자 감녀와 함께 밭을 갈았던 듬직한 황소 누렁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 문을 연 감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렁아. 외양간 바닥에는 누렁이가 허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옆구리는 아직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물통에는 누군가 몰래 섞어놓은 독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별감의 짓이었습니다. 놈들은 감녀가 쌀을 갚을 것까지 계산하여 운송수단인 소를 미리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감녀는 무릎을 꿇고 누렁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누렁이의 넓은 이마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뿌연 눈 속에서도 그 눈은 감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감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누렁아. 너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네가 일이 됐구나. 감녀는 목에 걸려있던 누렁이의 멍에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뒤따라온 시어머니 윤 씨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이 소까지 죽이려 들었구나.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윤 씨는 외양간 기둥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레가 있어도 끌 소가 없으니 30가마니 쌀은 그저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르릉, 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조차 그들을 버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마당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윤 씨의 통곡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누구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소의 멍에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하고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감녀는 빗속을 뚫고 마당의 수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멍에를 수레에 끌채 연결했습니다. 윤 씨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뭐 하는 짓이냐? 소도 죽어가는데 그걸 어쩌려고. 감녀는 대답 없이 멍에 아래로 자신의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애 목에 걸려야 할 멍에가 감녀의 굵은 목과 승모근 위에 척 얹어졌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나무가 어깨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소를 빌려오기엔 시간이 늦었고 당장 마을에서 소를 구할 돈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감녀는 다리에 힘을 주며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제가 끕니다. 제가 소가 되어 서방님 살리러 가겠심더. 윤 씨는 기겁을 하며 달려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소달구지를 끌어? 그것도 30가마니를. 차라리 내가 죽겠다.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감녀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쌀이 안 떨어지게 잡아줘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갑시다. 감녀가 기합을 넣었습니다. 으라차차, 끼익퀭. 거대한 수레바퀴가 진흙탕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반바퀴 굴렀습니다. 무게가 감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입에서 크흑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수레는 거짓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털썩 주저앉아 엉망 울고 싶었지만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머느리의 등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레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가자, 가보자. 내 새끼 살리러 가보자.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죽은 소 대신 멍에를 맨 인간 황소 며느리와 그 뒤를 미는 늙은 시어머니, 여인은 그렇게 불가능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 걸음을 떼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흙이 감녀의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심고 있던 집시는 진작에 너덜너덜해져 찢겨나갔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배역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멈추면 수레가 진흙에 처박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수레를 미는 시어머니 윤 씨의 몰골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깨 빗은 좁진 머리는 산발이 되어 빗물에 젖었고 비단 치마는 진흙 범벅이 되어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윤 씨는 미끄러운 흙바닥에 몇 번이나 코를 박고 넘어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수레 뒷판에 어깨를 들이밀었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목에 버티고 선 험준한 고갯길, 일명 깔딱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에 접어들자 중력이 수레를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멍에 끈이 감녀의 승모근을 파고들다 못해 살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 흙탕물인지 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때였습니다. 저 앞 어둠 속에서 횃불 두셋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녀는 발을 멈추지 않은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갓을 쓴 엄별감이 수와 몇 명을 거느리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감녀의 모습을 본 순간 엄별감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소도 없이 쌀수레를 끌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형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기처럼 보였습니다. 엄별감은 수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아들이 고갯길 한가운데 박혀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를 굴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뒤에서 힘겹게 수레를 밀던 윤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 길이 막혔다. 감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멍에를 어깨에 걸친 채로 바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로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특별한 기합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 하나로 밀었습니다. 어른 넷이 달라붙어도 옴짝달싹 못하던 바위가 구르며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감녀는 엄결감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엄결감과 수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빗속에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감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힌 돌부리를 미처 피하지 못한 수레바퀴 하나가 텅 하고 튀어올랐다가 거칠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부지직, 화드득, 수레바퀴 축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왼쪽 바퀴가 힘없이 주저앉으려 하자 수레 전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레가 전복되어 쌀가마니가 낭떠러지로 굴러떠더질 위기였습니다. 쌀을 잃으면 남편의 목숨도 끝이었습니다.
윤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 수레가 넘어간다. 그 순간 감녀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멍에를 맨 채로 몸을 비틀어 무너져 내리는 왼쪽 수레 귀퉁이 아래로 자신의 어깨와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감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목으로는 수레의 끌채를 당기고 왼손과 어깨로는 무너지는 수레의 하중을 통째로 떠받쳤습니다. 인간의 골격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무게였습니다. 감녀의 무릎이 땅에 쾌하고 박혔고 팔뚝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며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수레는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감녀가 자신의 몸을 지지대 삼아 수레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수레를 밀던 윤 씨는 번개 불빛에 비친 머느리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녀의 어깨는 멍에에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하얀 뼈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피가 솟구쳐 빗물과 섞여 굵은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녀는 이를 악물고 수레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슨이 아니었습니다. 곰도 아니었고 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위대한 아내의 모습이자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날 밥을 많이 먹는다며 구박하고 덩치가 크다며 짐승 취급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대했던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찢주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진흙탕을 기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속치마를 붓북 찢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녹아있는 비단 속치마였습니다. 윤 씨는 찢어낸 치마폭을 감녀의 찢어진 어깨와 멍에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뜨거운 피가 시어머니의 손을 적셨습니다. 손은 떨리면서도 바느질하듯 꼼꼼히 상처 위의 천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감녀의 굵은 종아리를 끌어안고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도 양반의 자존심도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짐승 취급했다. 너는 곤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내 귀한 딸이다. 제발, 제발 죽지만 마라. 윤 씨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감녀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톰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던 감녀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딸이라는 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감녀의 심장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감녀는 피 섞인 침을 퉁 뱉으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 죽십니더. 서방님 밥 차려줘야지에. 기키 있어 일어납니다. 감녀가 다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 땅이 울렸습니다. 감녀는 기울어진 수레를 어깨 힘만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부러진 바퀴축 대신 자신의 팔로 수레를 지탱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윤 씨도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내 딸아, 가보자. 내 늙은 뼈가 부러져도 너랑 같이 간다.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가 앞에서 끌고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가 뒤에서 미는 기이하고도 처절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산등성 위에 거대하게 비쳤습니다. 개 정상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면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감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갔습니다. 그을 관아에서는 삿돈과 엄별감이 밤새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엄별감이 자정 무렵 돌아와 보고를 했을 때 그의 얼굴빛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삿돈과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리 빛이 없어? 엄별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 여인이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없이 혼자서. 삿돈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으하하하. 아무리 힘이 새도 수없이 30가마니를 혼자 끌고 40리 산길을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삿돈과 거한 트림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형틀에 묶여 밤새 비를 맞은 윤치어는 고개를 떨구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험한 산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다가는 필시 사람이 죽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술잔에 담긴 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그것은 하늘이 아닌 땅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치고 올라오는 진동이었습니다. 쿵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거대해지더니 이내 관아의 육중한 담벼락을 집어삼킬 듯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졸고 있던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 찬을 잡았습니다. 뭐야, 지진이야. 소리가 정문 쪽에서 납니다. 모든 시선이 굳게 닫힌 대문으로 쏠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관아의 대문짝이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연 멀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는 산발이 되어 미역줄기처럼 늘어졌고 옷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맨발은 찢겨 뼈가 보일 듯했고 어깨에는 살을 파고든 멍에가 박혀 있었습니다. 감녀였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끌고 온 거대한 쌀수레와 함께 관아마당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 윤씨가 비틀거리며 감녀의 허리춤을 잡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관아를 감쌌습니다. 삿돈는 입을 딱 벌린 채 턱이 빠질 뻔했고 엄별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감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삿돈을 정확히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훈련받은 포졸들조차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녀는 어깨에 걸려있던 멍에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듯 벗겨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쌀 가져왔소. 감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관아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묶여있는 남편 윤치원을 가리켰습니다. 약조한 쌀 소심가마니 쌀알 하나 안 흘리고 가져왔어. 그러니 내 서방 그리고 내 어머님의 아들 당장 내놓으시오. 삿돈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별감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악을 썼습니다. 이 여인네가 어디서 사기를 쳐.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 해가 떴잖아. 엄별감의 억지에 감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발치에 있던 쌀가마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별감의 발 앞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관아마당이 흔들렸습니다. 엄별감은 그 소리 하나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쌀가마니가 터지며 하얀 쌀알이 엄결감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감녀가 한 발짝 다가서며 나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직 29 가만이 남았소만.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한 선비가 갓을 손에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감녀가 수레를 끌고 올 때부터 뒤따라오며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선비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들이닥치며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암행어사는 포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잠시 멈추게 한 뒤 품속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나 창고의 진짜 출납 장부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윤치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어 역졸 하나가 엄결감의 수화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밤중에 누렁이 여물통에 독초를 넣은 이를 벌벌 떨며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관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진사 땡 며느리가 직접 쟁기를 끌어 밭을 갈았다. 우리가 다 봤다. 이 집안이 쌀을 훔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없이 고무래를 들었던 최서방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도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결감이 이 고을에서 저지른 짓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관아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인정은 분명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엄별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위조문서로 백성을 옥에 가두고 소에 독을 먹인 것도 모자라 깔딱고개에서 길을 막아 사람을 죽이려 한 죄까지 드러났다. 이보다 더한 탐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고는 감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갓을 가슴 앞에 모아쥐었습니다. 내가 팔도를 돌며 수많은 회부와 열녀를 보았으나 그대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그대의 효심과 기계가 하늘을 찔렀으니 내가 엄별감과 사돈의 죄를 엄히 묻고 그대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감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돈과 엄결감은 볕단처럼 줄줄이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니 고을 사람들은 알더니가 빠진 데 시원하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풀려난 윤치원은 울면서 달려와 감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구의 감녀가 무너지니 윤치원까지 깔릴 뻔했습니다. 그는 감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날 밤 당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그런데 오늘 나는 당신 피로 목숨을 건졌어. 부인, 내가 부끄럽소. 감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살아있으면 되심더. 그것으로 되심더. 그때 시어머니 윤씨가 달려와 며느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비켜라. 내 딸은 내가 업고 간다. 물론 늙은 시어머니의 힘으로 거구의 며느리를 업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세 식구는 감녀가 끌고 왔던 빈 수레에 감녀를 태우기로 했습니다. 올 때는 감녀가 목숨 걸고 끌고 왔으나 갈 때는 남편이 앞에서 끌고 시어머니가 뒤에서 미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돌아오는 길 비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수레에 누운 머느리에 찢어진 발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감싸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며느리의 발은 그 어떤 비단신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아가, 아프냐? 집에 가면 내 제일 좋은 약 발라주마. 감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밥 많이 먹는다고 이제 구박 안 하실 거지. 윤 씨는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안 하고 말고 기둥뿌리를 뽑아 먹어도 좋다. 너는 내 며느리고 내 딸이고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 씨는 부엌 앞꽂이에 불부터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며느리의 발을 직접 씻겼습니다. 바느질 바늘로 발바닥에 박힌 돌조각을 하나하나 빼내는데 윤 씨의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양반 집마님이 며느리 발에 바늘을 대는 일이란 예전 같으면 꿈에도 상상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날밤 감녀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베고들을 얹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암행어사의 장계가 조정에 올라간 뒤에야 윤치원의 이름은 비로소 죄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이듬해 봄 그는 당당히 10년시에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7,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진사택은 이제 몰락한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감녀가 피단 흘려지킨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고 다 쓰러져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의젓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장군땡이라 불렀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의관을 정제한 윤치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마당을 바라보다가 안채 쪽을 기웃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부인은 아직 안 일어나셨습니까? 해가 중천인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시어머니 윤 씨가 행주치마를 두르고 나오며 아들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시, 조용히 해라. 우리 장군님, 어제 밤늦게까지 일을 했으니 고단할 게다. 깨우지 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잠을 챙겨주는 집. 잠시 후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감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감녀가 기지개를 켜며 팔을 쭉 뻗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살짝 뒤틀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바둑이가 익숙하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감녀가 마루에 걸터 앉자 시어머니 윤 씨가 소반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소반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 일어나셨습니까? 얼른 드세요. 닭다리는 다 내 거다. 감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뭘 이리 많이 차리셨어에? 서방님은 드셨는겨? 아범은 아까 먹었다. 너 주려고 아껴둔 거니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감녀가 밥을 먹는 모습, 그 옆에서 흐뭇해하는 시어머니. 가난과 빚, 멀씨와 구박으로 얼룩졌던 이 집안에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행복이 뿌리내렸습니다. 감녀가 밥그릇을 비우고 벌떡 일어서자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쟁기를 한 손에 들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밥심도 채웠으니 또 일하러 가볼까요? 어머님, 서방님 다녀오겠심더. 오냐, 조심히 다녀오너라. 산은 뽑지 말고 밥만 갈아라. 대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대문 기둥에 기대어 선 노파가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매 할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 집마님이 남에게 허리를 구부리는 일은 이 집안 500년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중매 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쪽지 하나를 윤 씨의 손에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쪽지를 펼친 윤 씨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감녀는
오래전부터 말해왔다고 합니다. 나를 겁내지 않고 내 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노씨 댁은 그런 집을 찾고 있었고 저는 몰락한 윤진사 댁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윤 씨는 쪽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감녀는 내쫓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이 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필요한 곳, 자신이 짐이 아니라 기둥이 될 수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온 것이었지요. 멀리 밭을 향해 걸어가는 감녀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땅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윤 씨는 그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됐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괴물이라 불리던 여인이 마침내 한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팔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온 고을이 알게 되었지요. 천하장사 머느리 감녀의 전설은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답니다.